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의원총회를 열고 지도부를 재신임하기로 결정했고요. 또한 오늘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대통령 선거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임하며 조기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9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각 당의 움직임 살펴보고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이 어떤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재난정보 먼저 전달드립니다. 경남 하동군 옥종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청이 오늘 오후 3시 30분경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입산을 자제해 주시고 소각행위를 금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네, 김병욱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없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선거 결과 한 번 더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8대0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사실 우리 당의 대변인으로서는 우리 당을 지지했던 분들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 당 소속 여러 의원들이 특히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웠습니다. 네. 8대0으로 인용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 객관적인 정황이 쉽지는 않다고 판단했죠. 처음부터 탄핵 재판이 이루어질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 이 어려운 시험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잘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험 자체가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는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의 사법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잖아요.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런데 오히려 사법부는 정치를 복원하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제도적, 정치적, 사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해야지 군경을 동원해서 하려고 한 행위가 위헌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 정치를 복원하는 일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태 전 의원께서도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총칼 들고 싸우지 않고 말과 정책으로 싸우라는 게 그게 정치인데 사실상 가장 근소한 차이 0.7%로 당선된 그런 대통령이 소통과 협치를 포기하고
통치만으로 밀어붙인 그런 국정 운영의 오판이 이제 결론 12.3 비상계엄까지 간 것이고. 네. 저도 뭐 많은 방송 언론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12.3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재명 대표 중심의 과도한 입법 권력이 입법 독단과 그리고 이제 탄핵 남발 그리고 예산 삭감을 통한 국정 운영의 실질적 어려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엄청난 데미지를 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수단이 정치가 아니고 뭐 이 참 극단적인 어떤 통치 수단을 동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는 참 좀 무리였다. 저는 평상시 처음부터 그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했지만 네. 이번 헌재 막 결정은 그런 가운데도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참 뭐 나름 결정이었고 네. 그 결정을 우리가 무조건 존중하는 것이고 우리는 8년 만에 또 두 사람의 대통령을 갖다 탄핵당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이제 다 보수 정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에 걸맞는 자정 노력과 또 보수 혁신 국민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처절한 몸부림이 지금쯤은 이제 활발하게 전개돼야죠. 네. 그걸 바랍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김병구 전 의원께서는 네. 이번 선거 전반 또 탄핵 전국에서 어떤 점에 가장 주목을 하셨는지요?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 수의지 그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그 저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결정까지 123일 걸리지 않았습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여의도 광화문 이런 현장을 지키면서 비폭력 평화 시위를 이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추운 겨울에서 시작해서 4월 따뜻한 봄날까지 정말 기나긴 세월을 광장에서 투쟁을 해온 게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 속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했지만 비상계엄을 해제하게 만든 것은 시민의 힘이죠. 국민의 힘입니다. 12월 3일 당일도 밤에 새벽에 국회를 나가서 애워쌌고요. 네. 그 힘의 결과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했고 그리고 군과 경찰도 소극적이거나 또는 방어적인 자세로 명령을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이 모여서 이 민주주의라는 꽃을 피운 것이 이번 탄핵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헌법재판소도 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국민의 걱정을 끼치는 약간의 지체가 있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의 사물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재판관도 자기를 추천해 준 진영을 떠나서 법과 양심에 근거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가는 것이 좋은 거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재판관이 어떤 판결문을 남기는 것이 좋은 거냐라는 스스로 생각을 알겠습니다.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 뭐 민주주의의 교과서다라고까지 칭찬할 정도로 간결한 문장과 정치권, 국민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엄중하고 임팩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탄핵 정국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주셨는데 조계현 부위원장께는 또 법조인이시니까요. 8대1 전원일치 인용을 예상하셨고 그대로 적중이 됐습니다. 콕 집어서 이 22분간 읽어 내려갔던 문영배 이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이 판결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주목하게 되는지 특별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어느 문장 하나 버릴 데 없이 완벽한 결정문이었죠. 근데 저는 뭐 다른 것보다 탄핵에 대한 절차적 요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뭐 6가지 실체적 요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완벽하게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결정문에 다 담았고 누가 보더라도
별도로 헌법 조문을 찾거나 우리 헌법의 정신을 공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지금 당장 또 이후에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도 훌륭한 교과서가 될 거다. 예. 그걸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결론 1번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장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게 헌법 1조인가요? 그렇죠. 1조 1항. 네. 이게 결정문의 결론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구체적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가치가 이제 수렴되는 게 우리 헌법 1조 1항인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 결정문을 만들어내 간 거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뭐 어제 이제 탄핵 선고 이후에 뉴욕 타임스 보도가 이 탄핵 과정과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성,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봤는데요. 어떻게 네. 표현하고 있냐면 한국인에게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문투옥 유혈 사태를 겪으며 수십 년간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다. 한국인들이 삶에서 깊이 소중히 여기는 부분이 민주주의라며 독재 종식 자유선거, 권력남용 지주다 축출 등 모든 주요 정치적 이정표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뒤에 성취된 것들이다. 자, 여기에서 뭐 이건 다른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만들어낸 국민들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도부를 재신임 결정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인데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재신임한 배경 뭐라고 볼까요? 보통은 교체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조기 대선이라 선거가 남지 않았는데 교체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된다고 판단했을까요? 그러니까 참 이 두 번의 탄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특정 지역의 이 방언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 재금 없는 거죠, 한마디로. 8년 만에 또 다시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을 뭐 탄핵당하는 그 정치를 했으니 정말 네. 한심한 일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재명만 쉽게 말하면 잡으면 된다는 어떤 그런 방식의 정치를 실종시킨 결과가 이제 이런 우리가 맞이한 현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상 이게 여소양대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싸늘한 그 민심의 현주소를 우리가 진작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정 운영 방식이라든지 또 당정 관계라든지 네. 이런 전반적인 쇄신과 변화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 눈높이에 다시 맞추는 그런 정치를 복원해야 되는데 대려 정치를 복원하기보다는 그냥 통치 행위로서 당정 관계뿐만 아니라 여야 또 소통 관계도 그렇게 네. 기결되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 권성동, 권영세 두 명의 지도부를 그대로 재신임한 배경이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그 재신임이라는 게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결론은 국힘이 집권당으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그런 뭐 본연의 책무는 그건 좋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내 그런 어떤 그 좀 처절한 몸부림이라든지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이 이 소장 개혁파 목소리가 상실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있었지만은 그 비상계엄에 따른 이후에 그러면 보수 우파 진영이 이제 위기의식을 가지고 결집을 했다고 해서 국민의 상식선 인계점을 넘지 않는 그런 인식과 또 그들의 목소리를 함께 또 듣고 대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그게 블랙홀이 돼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냥 탄핵 반대 이런 것들이 뭐 당내에서 어떤 자정 노력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함몰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내에서 이런 처절한 자성과 그런 반성의 목소리가 좀 나오면서 책임지는 모습과 함께 국민들에게 새롭게
처절한 몸부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런 후보를 만들었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또 문제점, 한계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그래도 어려운 마당인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 표를 달라 그런지 저는 납득이 별로 안 되죠. 네. 김전호 의원께서는 지도부가 재신임한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다 이런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정광재 대변인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의총이 있었거든요. 네. 탄핵에 찬성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책임론이 제기됐는데 징계 여부는 지도부의 이름을 하겠다라고 했다고 전해지는데 징계를 하는 겁니까? 탄핵 찬성을 한 의원들이나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요? 일단 지금 분위기로는 과거에 있었던 일 같고 탄핵에 찬성했었던 대표적으로 뭐 김상욱 의원이라든가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네. 당 지도부에 일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해당 행위가 있을 때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했을 때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걸 꺼내서 당의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도부 재신임과 관련해서는 여러 고민했을 겁니다. 아마 네. 두 분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거취와 관련해서 의원분들께 뜻을 물어봤는데 지금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장 이제 57일 앞이면은 대통령 선거가 대선입니다. 치러지게 되는데 지난 2017년에도 당시에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모셔왔었지만 그렇게 큰 좋은 성과를 거두진 못했어요. 그런데 두 쌍권 지도부가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과는 또는 광장에 나온 분들과는 거리를 두면서 전략적 모성을 유지했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도 높이 평가한 것 같고 지금 당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대선 후보를 뽑아서 치르는 데는 두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선에 네. 있는 의원분들이. 징계 여부는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김영철 의원께 여쭤봅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는 대선 체제로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KBS 열린 토론에서도 패널로 나오셨었는데 국민의힘을 향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부터 추진하라. 그러니까 출당을 요구하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김건희 전 연구인을 향해서 빨리 간제해서 나가라. 지금 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는 주말 정도에 이제 뭐 경호나 사저의 또 이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체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빨리 나가라 이렇게 민주당에서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출당 요구는 사실 뭐 이런 큰 사건이 났을 때는 정치는 책임지는 모습 속에서 국민을 향한 진정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최초의 취지 쿠데타고 지속적으로 당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아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체포영장마저도 거부하고 이런 쭉 과정들을 보면 정말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도 법기술로 임기응변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보면서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 거고 그런 국민들의 실망감을 대신해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죠. 아까 권성동 권영세 비대위원장 유임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유임할 수도 있겠죠. 당내 대안이 없으면. 그래도 최소한 책임지는 정당이라면 고민하고 숙고하는 시간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바로 이걸 재신임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며칠이라도 국민들에게 물어대고 네. 정말로 이 사태를 막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사태 진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탄핵 기각과 각하를 요구했었고 거리두기보다는 사실 한 몸으로 움직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위해서 그런 어떤 잘못된 판단과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을 향해서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저는 한 번도 없었다 봅니다. 그런데 탄핵 결정 이후에도 없어요. 사람도 그대로 앉아 있어요. 모든 것이 진짜 아까 우리 김성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없었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국민의힘은 흘러가고 있어요. 예. 이 속에 이런 것이 과연 정말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고 알겠습니다. 그것을 일으킨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당이고 과거에 정권을 잡아본 정당이라면 최소한 출당 조치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예.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반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저까지 이 조기현 부위원장께 여쭤보고 김성태 전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뭐 관련 법이나 또는 규정 등에 대통령이 거리되고 난 다음에 관저나 대통령 관련된 시설로부터 언제까지는 떠나야 된다라는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당연히 그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어떠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나 권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즉시죠. 근데 이제 그 허용될 수 있는 물리적 시간 정도는 고려될 수 있을 뿐인데 네. 뭐 박근혜 대통령 때 한 3일 정도였다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뭐 경호 문제라든가 지금 원래 사저인 서초동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점검한 문제가 있으니 하루 이틀 뭐 거기까지는 양해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이냐면 당연한 권리처럼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 관저의 대통령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 불러서 대선 뭐 지도부 중심으로 대선 승리 이런 얘기하고 나경원 의원 불러서 정치 관련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정치를 거기서 아직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파면된 대통령이 고개 숙이고 당장에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지금 받는 재판을 잘 받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이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냥 버티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시는 게 좋고요. 그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정 정도는 제시할 수 있잖아요. 경호처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로 좀 시간이 필요해서 네. 하고 있다. 한 언제쯤이면 이사할 거다. 이것도 안 하고 계속 관저에 정치인들 불러서 대화 나누고 정치 관련 메시지 계속 나오고 국민들께서 더 이상 알겠습니다. 인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언론 보도 나오는 거는 대체로 오는 주말에 관저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또 옮기게 되는 사저가 공동주택이라서 시간이 더 걸린다. 이런 뭐 설명이 있긴 했습니다만 김성태 전 의원께서는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당 탈당 조치 그리고 관저에서 좀 가급적 빨리 나가야 된다라는 이 압박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상 뭐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면은 뭐 한 줌의 재처럼 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도 이제 당시에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뭐 그때 탄핵 과정을 정말 소소하게 다 들여다보고 상황도 다 알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정국에서 대자비가 많이 됐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참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그때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난 이후에 탄핵되는 과정은 당 내적인 문제가 더 깊었죠. 친박 비박 갈등에 의해서 그때 123석밖에 안 되는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을 가져가서 갈 수가 없죠. 2016년 12월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네. 17년이죠. 2017년 상황이 3월 10일 날 탄핵이 되고 네네. 국회에서 이제 뭐 탄핵 소추 의견은 된 것은 2016년 12월이었고요. 12월이죠. 저는 그때 이제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 국민 여론이 80%가 넘는 그런 뭐 상당한 국민적 그 분노 그런 울분 이런 걸 현재 심판 과정에서도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심판 결과 이후에도 본인 책임으로 이걸 다 기결시키면서 네. 본인이
본인 자신을 갖다가 잊혀지게 만들게끔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았죠. 나중에 옥고를 갖다 거의 5년 가까이 치르면서 그 엄청난 헌신과 희생.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당이 그때 너무나 지나친 가다한 선전선동에 의해서 정말 탄핵까지 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탄핵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탄핵만은 좀 피해갔으면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네. 그걸 수용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또 탄핵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는 친박의 그 핵심 인사들이 다 뭐 이 패족을 자처하고 그냥 사실상 당의 전면에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한테 다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2022년 다시 5년 만에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조기 대선에 임하는 우리 자신들의 그 모습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과 또 우리 자신들이 조기 대선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 네. 속에서 또 분열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때도 뭐 별 대책이 없었습니다. 의원님 이전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게 상당히 비교하는 데 도움은 되는데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과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판단하시는지.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지도부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네. 당시 그 이후에 그러니까 탄핵이 당한 이후에 이제 들어선 비대위 체제 예. 당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들어선 홍준표 당 대표 그 이후에 또 제가 원내대표 들어왔습니다. 홍준표 그때 당 대표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당을 일신시키고 변화시키고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아픔이 있었죠. 네. 정관세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주말 사이 국민 변호인단에 대한 메시지가 또 나왔습니다. 네.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쌓은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내용의 마지막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서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윤심 정치를 지속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선언적 의미라고 봅니다. 본인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일선에서 도와줬던 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그분들을 지지하고 함께하겠다는 선언적 의미였다고 보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통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파면된 거잖아요. 이렇게 된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구심력은 굉장히 약해졌다고 봅니다.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보수 정치의 큰 방향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메시지 영향력이 있을까? 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탄핵 이후에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내지 않았어요. 뭐 일종의 은인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음 대선에도 그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저는 정치적 정무적 감각을 동원한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이 우리 당이 다음 조기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플러스가 될 것인가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탄핵 당일에 이제 권영세, 권성동 두 지도부가 한남동 관저를 방문했을 때도 예. 당을 중심으로 대선을 잘 치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 메시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함의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욱 전 의원께서는 윤 대통령이 몇 차례 내놓고 있는 메시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정말 큰 실망이죠. 먼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당에 대한 걱정, 지지층에 대한 감사의 표시보다는 정말로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는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관저에서 정치를 하고 정치하면서 내놓는 메시지도 여전히 당과 지지층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 과연 그동안에 탄핵 당하기 전에도
결국엔 당과 지지층을 위한 정치만 했다는 거 아니냐라는 물음을 안 가질 수 없는 거죠. 대통령이라 하면 국민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오로지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 진영에 대한 생각만 하면서 유튜브도 보고 그런 분들만 만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망상에 사로잡힌 저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저런 비상계엄을 일으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유추적으로 되는 거죠. 정말로 최근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더 실망이 저는 크고 저는 스스로가 이 정도 되면 스스로가 국민의힘을 탈당해 주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탄핵당한 당이 아직도 당적을 유지하고 있으면 국민의힘 1호 정당 아니겠습니까? 1호 당원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대선을 과연 치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탄핵의 강을 건너야만 보다 더 많은 국민들과 중도층의 지지를 얻을 텐데 본인 스스로가 탈당도 안 하고 당에서도 출당 요구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간다는 것은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껴안고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선은 포기하고 결국에 친윤 세력들이 당을 장악한 당권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정당으로 비칠 알겠습니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는 이 탈당 출당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주 뜨거운 주제입니다. 개헌으로 가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께 여쭤볼 텐데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요일인데 기자회견을 가졌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헌 카드를 꺼내던 건데 이재명 대표부터 반응이 냉랭합니다. 내란 종식이 먼저다. 심지어는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상당히 냉정한 반응이 나왔고 심지어는 양문석 의원은 원색적인 비난까지 나올 지경인데 아무리 당적을 떠난 국회의장이지만 우원식 의장이 왜 개헌 카드를 빼들었을까요? 뭐 어제 설명하신 내용의 답은 있던데요. 이번 대선이 이 기형적 권력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가능한 뭐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정치권의 논의를 주문한 것인데 저는 좀 뭐 그 입장 발표하실 때 여야 지도부하고 공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길래 실제 이 60일 안에 원포인트로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제 실현 가능한 어떤 교감 그러니까 공감 말고 교감 이번 대선에서 같이 개헌한다는 교감까지 있었으니까 하셨겠지 정도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닌 게 바로 오늘 확인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이 논의가 저는 뭐 우원식 의장의 제안 자체는 그 뭐 다른 의도가 있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그 개헌의 필요성, 정치권의 뭐 어떤 공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이번에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는 정도의 순수한 제안이었다고는 보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제안을 해버리면 실제 지금 논의가 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건 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교감이 있었어야 되죠. 적어도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양 지도부에 확인해 보니까 원포인트로 거기까지는 가능하겠다라는 정도의 확신이 있었을 때 발표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 발표 난 이후에 국민의힘은 이 헌법의 책임이 이 지금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부른 거고 또 거기에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책임이 있었다. 그 부분 개헌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헌 제안이었죠. 알겠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조기현 부위원장이 지적을 하지만 민주당은 냉랭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상당히 반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카드에 대해서. 정건희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겁니까? 사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면은 개헌 논의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우리 당은 지난 그 계엄과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그 근본적 원인이 이른바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대통령도 있고요. 국회도 있는데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할 경우에 극단적으로 충돌할 경우에 어떤 그 장치들로 이것을 조율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봉착됐다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잖아요. 87년 헌법 체제를 실제로 87년 체제 이후에 배출한 대부분의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제도의 개편 없이는 앞으로 배출되는 다른 대통령 역시 이런 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자명하거든요. 또 의회도 사실 87년 체제를 만들 때는 이렇게 일당이 180석 넘는 정당을 만들어서 의회 내에서 이렇게 독주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권력 체제에 대한 그 근본적인 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마음만 먹으면 이 개헌 논의는 빨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먹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해식 국회의장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개헌은 재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 김명선 의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논의하고 감당 가능하고 합의 가능한 부분만큼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최고위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죠. 개헌은 반대하지 않는다. 필요하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또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사전투표제가 있는데 국민투표에서는 사전투표가 없다. 그래서 국민투표법 개정도 검토해보자. 그리고 현재 합의 가능한 거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삽입하고 비상계엄의 발동 조건을 강화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이거는 이번에 처리할 수 있고 나머지 뭐 4년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라든지 기본권 강화라든지 대통령 산하에 있는 감사원을 국회로 옮긴다든지 또 다양한 헌법 개정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어렵죠. 2달 만에 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후보가 공약을 내고 정부 출범 이후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자. 가장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개헌은 필요한 것에 대한 공감을 하는데 개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야 또는 같은 당이라도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벌써 모든 사람들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그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제왕적 국회자가 문제다 이렇게 논평을 냈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두 사람만 합의를 봅니까? 이거는 개헌이라는 두 글자를 통해서 어떤 내란의 위험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어떤 전략적 판단이 있기에 저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헌이라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또는 이것을 정무적으로 접근하다가는 오히려 국론 분열만 더 일어나고 국민들로 하여금 더 갈등만 키우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아주 합리적으로 제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합의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번에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자. 거기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상태 전 의원 보시기에 지금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개헌 논의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사실상 이 개헌이라는 것은 뭐 이 정치적 상황이 엇비슷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뭐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 좋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갖다 개헌해가지고 예? 누구 좋은 일을 할 거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그 참모들의 목소리 보면은 정말 가관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쉽지 않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단한 그래도 저랑 원내대표를 같이 했지만 의회주의자예요. 네. 이 사람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비주류였습니다. 비주류면서 원내대표 당선되고 또 국회의장까지도 비주류면서 국회의장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참 반면교사로 또 우리가 많은 교훈을 남겼어요. 이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 권력과 그리고 과도한 입법 권력의 대충돌은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권력 구조를 개편하지 않고는 이 권력 구조라는 것은 꼭 제왕적 대통령만 말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작년 4월 총선 물론 윤석열 대통령 또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쉽게 말하면
여소야대 정국에서 절대 입법 권력을 야권에게 넘어가는데 그 야권에 넘어간 그 입법 권력이 상당히 그 절제된 그런 입법 권력으로 행사되어질 국민들은 바라고 그런 가운데 행정부를 건전하게 견제 비판하는 그런 판단이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극복해. 예? 또 윤석열 대통령 정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29번이나 장관, 감사원장, 검사 할 거 없이 그냥 탄핵 남발해버렸어요. 예. 자, 그런 권력 구조는 분명히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새 대통령은 새소른 새 부대에 새로운 대한민국은 새로운 헌법의 시스템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이제 87년 이제 헌법 개정 같은 경우도 봐요. 시간 오래 안 걸렸어요. 대통령 직선제 하자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좋다고 받은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금방 돼요. 하려면은. 네. 이거는 이재명 대표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런데 김성태 제가 앞에 한 네. 말씀 드리면요. 네. 앞에 계신 저분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김병국 전 의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재명 대표 지금 민주당이 지금 후원회장이 후원회장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결이 되겠습니까? 네. 방금 전에 말씀은 김성태 전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김성태 전 의원께서 여론조사 관련 언급이 있으셔서요.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2016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12명을 휴대전화 무작위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 81%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KBS 열린 토론 참여 안내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주로 조기 대선 관련된 이야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께 먼저 여쭙죠. 이재명 대표가 9일 날 당대표직 사퇴하고 대선 출마 공식화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경선을 관리할 또 당을 이제 이 조기 대선을 이끌어가는 대표 권한 대행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게 되는 겁니까? 예, 당원상 그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돼 있죠. 네. 지금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전망은 이재명 대표의 동무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당 내에서도 그냥 뭐 경선은 볼 것도 없다 이런 반응입니까? 좀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상황을 바꿀 만한 큰 변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짧은 기간이 이루어지는 경선이기 때문에요. 뭐 예비 경선도 있을지 모르겠고 본 경선을 해도 아마 하게 되면 지난 19대 대선처럼 뭐 한 4개 권역 순회하고 TV 토론도 뭐 몇 번 못 하니까 네. 그 과정에서 또 이 구도와 판이 바뀔 만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뭐 네. 근데 경선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당의 어떤 다양성 또 이후의 어떤 변화의 필요성 이런 정도를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경선을 통해서 본선의 압도적 승리로 가는 과정에서 경선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아직 뭐 당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까지 다 모아서 가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흥행 여부를 고민할 필요도 없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일정이고 지금 상황은 예, 오히려 뭐 치열하게 경쟁하고 상황과 판이 바뀌는 이런 그 경선으로 될 가능성은 없고 그냥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서 차분하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의 모든 역량을 모아가는 그런 경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원신 대표님,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번 조기 대선은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반 이재명의 기저에는 밑바탕에는 이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가 여전히 막중하다. 예. 여전히 그렇게 보십니까? 사법 리스크는 사실 그 지난 3월 26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으로 일부 이재명 대표가 덜어냈다는 것은 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재판들이 있고 재판의 결과가 이번 선거에 나서는 데까지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헌법 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소추의 위험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출돼 있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지금 재판이 아직 1심 결과도 안 나온 게 대북송금하고 대장동 백현동 병합한 사건이거든요. 이 부분은 벌써 이때 그 뭐라 그럴까요? 같은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미 실형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84조에 그 적용이 돼서 재판이 진행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 연출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 구도 가운데 하나는 저는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개헌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다고 봅니다. 1987년에도 4.13 호원 조치가 있었고 6월 네. 29일에는 이제 6.29 선언으로 개헌이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정치 현실을 놓고 보면 호원 세력이 누구냐?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에 적극적인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미래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개헌과 관련한 논의 이게 저는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자, 사법과 개헌 두 가지를 이재명 대표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들었는데 실제로 오늘 민주당에서는 처음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 개헌을 강조했습니다. 임기 2년 단축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개헌과 사법 김병수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타격이 될까요? 저는 뭐 단정은 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그 영향력은 미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법 리스크는 지난 항소심 무죄로 거의 해소가 되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장동이나 대북송금 같은 경우 수사를 엄청 오래 했거든요. 근데 기소를 하는 과정도 한 2, 3년 걸렸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수사를 하다가 물증이라든지 증언이 완벽하면 기소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기소가 늦다라는 것은 억지 기소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끌면서 관련 자료를 모은 거죠. 근데 그게 겨우 작년 여름쯤이고 가을쯤에 기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자료가 아직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허위사실 공표 항소심에서도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까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검찰이 정치 검찰로 오명을 쓰고 있고 과거에도 숱하게 네.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제 국민들도 상당 부분 진실을 알게 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이미 또 이 문제는 지난 대선 때 한번 노출이 된 사안입니다. 또 희석화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사법 리스크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개헌 문제보다는 지금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죠.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전히 고금리에다 고물가에다가 어제 오늘 지난주하고 오늘 주식도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부동산 관련된 문제, 가계부채 문제, 자영업자의 대출 문제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인 정책을 갖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이끌어내는 후보가 누구일까라는 부분에 저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쪽으로 표가 쏠리지 않을까. 쉽게 얘기하면 일 잘하고 성과 내는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저는 훨씬 더 많은 관심 속에서 응원과 지지를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위기 요인이 아니라 성과 요인을 볼 것이다. 저는 네. 미래를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시민들에게 플러스로 다가가는 네. 그런 실용적인 마인드와 집행 능력을 갖고 있는 또 그런 리더십을 보유한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선택받는 그런 대선이 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경선입니다만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협할 경쟁자나 타격을 줄 만한 변수가 등장할까요? 제가 없어요. 7.8 이상의 초강진이 지축을 흔들어도 네. 지금 민주당은 어떤 비명계 후보도 이 뭐 이재명 대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은 뭐 그 강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찻잔 속의 태풍인데 이 찻잔 속의 태풍도 나는 제대로 안 놓을 거로 봐요. 지금 이제 뭐 벌써 일부 비명계 대권 주자는 뭐 아예 출마를 포기하는 입장도 있고 몇 분이 이제 뭐 그래도 출사표를 던집니다만은 이거는 자신의 어떤 뭐 그래도 자기 정치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내미는 거고 여기서 이재명 대표를 꺾고 민주당 뭐 대선 후보로 조기 대선에 자기가 나선다 거기까지 꿈꾼다는 그건 말 그대로 꿈을 꾸는 건데 그 현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민주당은 저는 올해 이제 강복 80주년 헌정 76주년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그 헌정사를 나름 좀 시간 날 때마다 좀 뒤다 보는데 그래도 전통 그래도 제1야당 민주당 체제가 30년 이상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대한민국 역사상 50년 이상 집권 경험을 가지고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기저에는 제1야당이 항상 민주당이었거든요. 그 민주당의 최고의 지도자 그러면 누가 뭐라도 DJ, YS 이런 분들이에요. 네. 물론 그 전에 올라가면 자유당 시절도 있습니다만 그런 DJ보다도 더 강한 쉽게 말하면 그 민주당의 저런 체제를 갖다가 공고히 구축한 알겠습니다. 그런 나는 정치인은 처음 봤어요. 네. 대단한 겁니다, 저는. 네. 위기 요인을 요청드렸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기현 부위원장께 이게 여쭤볼게요.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룰이 좀 변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야권 전체 참여 오픈 프라이머리로의 전환 가능성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좀 선을 긋긴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룰 개정은 안 될 겁니다. 지금 21대 대선 특별당규를 지금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조기 대선 체제는 현행 당규 당원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수정하는 당규 개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 오픈 프라이머리는 일정상 또 안 되고 우리 당원 당규상 권리당원과 국민경선으로 하게 돼 있는 당규가 있고 그 권리당원의 의사도 묻지 않고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전제로 해서 대선 경선 일정을 잡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냥 순리대로 각 당의 후보로 선출한 다음에 단일화하는 과정으로 가더라도 지금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오픈 프라이머리의 효과,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서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하는 효과로 이어지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일정상 무리도 있고 민주당의 어떤 당원들의 권리를 그런 방식으로 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뭐 적게는 10명, 많게는 15명이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좀 정광재 대변인이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문수 장관이 고심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마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권 도전을 위해 오는 11일 금요일에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또 공식 발표도 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좀 고심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오세훈 시장 정확하게 지금 출마 예상자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출마 예상자요? 지금 많아갖고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분 네. 외에 유정복 인천시장도 출마 후보군에 있고요. 이정현 전 대표도 출마를 그렇습니까? 한다는 네. 얘기도 있고 또 뭐 김태흠 충남지사 이런 분들도 이 대권 도전에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당은 그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는 정말 다른 민주정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림잡아 한 10명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 때문에 우리 당은 이제 한 2차례 정도 컷오프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컷오프를 8명으로 줄이고 8명에서 다시 4명으로 줄이는 2차 컷오프 이렇게 되면 우리 당은 정말 경선을 통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그 한 명의 후보가 됐을 때 폭발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3월 10일 날 탄핵되고 3월 31일 날 홍준표 당시 후보가 확정되는데 21일밖에 안 걸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 5월 11일서부터 이 대통령 후보 등록이 시작되거든요. 선관위에. 그럼 5월 11일 이전에 5월 10일까지도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일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오늘 수요일에 처음으로 선관위가 구성이 됐으니까 회의를 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튼 우리 당의 경선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예. 그 에너지만 잘 모으면 정말 거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맞설 수 있는 좋은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가 어느 정도는 정광재 대변인 머릿속에는 있는 거군요. 제 머릿속에요? 아니 네. 한치 앞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긴 합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이번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네 분께 좀 간략하게 좀 여쭤보고 토론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전 의원께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번엔 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뭐 지금처럼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는 걸 강력하게 바라겠죠.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포켓 정당의 이미지가 많이 각인되어 버리면은 이번 뭐 6월 3일 있을 뭐 그런 조기 대선 하나마나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국민의힘이 6.3 지방 대선에서 우리 후배의 이미지 그리고 비전이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본인의 처신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자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 후보들도 윤심팔이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아주 제한적이고 한정된 지지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충수 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후보가 지금 한 10명 이상 난립하게 될 건데 그중에는 또 보나마나 윤심팔이 통해 가지고 당내 경선을 우선 통과하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 또 윤석열 대통령 선거인지 이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이 프레임이 잡혀질 수가 있어. 그럼 다 망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국민의힘 알겠습니다. 대선 잠재적 그런 후보군들이 깊은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김병천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는 우리 당의 유분리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당의 유분리를 너무 떠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지 마시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특히 보수당은 헌법과 법률을 잘 지키는 정당이 보수당 아니겠습니까?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면서 그렇게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대통령이
과연 21세기에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물론 내부 경선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이후의 집권을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보 후퇴를 하더라도 이보 전진을 위한 길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짜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선이 여러 명 후보가 나오면 컷오프가 있기 때문에 더 유심팔이를 많이 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럴수록 국민의힘은 극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뱉은 말을 번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최근의 모습 속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보수당의 모습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자꾸 극우의 길, 극우라는 게 증오, 혐오, 배타 이런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폭력도 동반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이 보수와 개혁정당의 서로가 양날개로 잘 가야 되는데 한쪽 날개를 너무 잃어버렸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보수당다운 시대 정신을 제대로 얘기해주는 그런 후보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관진 대변인께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양심 세력부터 합리적인 진보 진영까지 모아서 국민의 후보를 뽑게 한다. 열린 경선을 주장하고 나왔는데 현실적으로는 힘든 일인 거죠. 김웅 전 의원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은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우리가 국민께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당을 지지하는 여전히 많은 그 국민들이 계신데 우리 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에 이분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정당이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번 조기 대선에서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어떤 후보가 결정될지는 뭐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후보가 가장 또 당에서 신경 쓰이는지는 또 중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조기현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 또 김병욱 전 의원이 보시기에 그 점을 좀 여쭤보고 또 토론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또 이재명 대표에서 볼 때 물론 이제 앞으로 또 민주당 경선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가장 그래도 좀 신경 쓰일 만한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는 누구라고 보시는지 조기현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요. 근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분 그리고 보수 혁신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제시해서 그 중도층의 어떤 그 지지를 끌어낼 만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공한 정권의 여당이 대선 준비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관저로 불러들여서 대선 관련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담스럽고 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선을 긋고 비판을 하고 비상계엄 내란으로 파면 결정 받은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에 관여하는 게 맞냐. 이건 국민의힘을 두 번 죽이는 거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분이 지금 대선 후보 중에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그래도 가장 좀 신경 쓰일 만한 국민의힘 지지층과 또 확장성까지 좀 겸비한 후보라면 누구일까? 전혀 없습니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진짜. 네. 예, 아니, 예. 너무 자신만만해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그게 좀 아니라- 약간 비위 상하는데요. 아직 그게 아니라 지금 나오신 후보들께서 그런 정도로 안 하시면서 중도학장 알겠습니다.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게 좀 이해가 예. 되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요. 김병욱 전 의원께 네. 먼저 여쭤보면 이게 뭐 전략적 차원이거나 또는 사실 선거 구도라는 측면에서 네. 여쭤보는 거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 탄핵에 찬성한 후보가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선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럼 이 새 후보인데 저는 오세훈 후보는 명태균 관련 건이 생각보다 파장이 좀 커진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출마 여부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비서실조차도 모른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건으로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요. 안철수 뭐 후보는 워낙 철수를 많이 하셔서 제가 어떻게 언급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당내 기반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또한 이것도 변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탄핵에 찬성했던 세 후보 모두가 약점들을 워낙 크게 갖고 있어서 예선을 당내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저도 아직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탄핵에 찬성한 후보가 보수당의 후보로 나오는 것이 역사를 배반하지 않고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준 의원은 그래도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후보라면 조금 경계할 만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정광재 대변인이 보기에는 결국 당심과 경선을 생각한다면 확장성이거든요. 본선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는 4명의 후보 중에서 이 부분을 좀 지켜볼 주목해볼 인물은 누구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탄핵과 관련해서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로 두 분이 나뉘는 것 같아요. 탄핵에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던 사람은 그 오세훈 시장은 약간 중립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오른쪽 편에 있다고 보면 또 반대편에는 김문수, 홍준표 두 후보가 있겠죠. 지금 김병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성 측면에서는 탄핵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확인된 거잖아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의 확장성이 훨씬 크다는 측면에선 그쪽에서 후보가 나오는 것이 전략적으로 우리 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뭐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분의 파괴력이 더 클 것이다라고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탄핵 찬반 프레임이 후보 결정에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국민의힘 경선이 의원님 이루어진다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죄송합니다. 네. 자,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